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10시가 되었으므로 2021 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안내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통계분석부 선임행정관 정승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어 부득이하게도 지난 2월 15일에 있었던 2022 회계연도 예산 유의사항 설명회에 이어 오늘 2021 회계연도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 설명회를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 자료는 재단 홈페이지 또는 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으며 3월 23일에 배포해드린 설명회 개최 안내 공문에도 PDF 자료로 첨부되어 있으니 필요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설명회가 끝난 뒤 추후 한국사학진흥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해당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설명회 진행 순서로는 제가 대학재정정보 집계 관련 업무 소개와 결산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칙 내용, 결산 유의사항 내용을 설명드리고 재단 회계조사부 임성식 회계사님께서 결산 현장점검 지적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결산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과 FAQ는 예결산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재정통계분석부 신다슬 주무행정관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관련 질의 답변은 설명회를 진행하는 동안 실시간 채팅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학 재정정보 집계, 분석, 공시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육부로부터 사립학교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예산 및 결산 접수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사립대학 및 법인의 재정자료 집계, 분석, 공시를 통한 사학기관의 재정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그 추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및 법인의 결산 집계자료 접수 및 공시 추진 절차입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인 5월까지 결산을 접수받고 약 2달간 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8월 말 대학 알림위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실 점은 공실 이후 자료 제출 대학 및 법인은 미제출료로 관리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대국민 공개를 위한 공시 사이트로는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림이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즉 대교협에서 운영하는 대학알림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또한 재단에서는 매년 12월경 대학 및 전문대학 재정분석 보고서와 사립대학 재정통계연보, 고등교육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십시오. 네, 다음은 소통 채널입니다. 사학기관 예결산 집계 및 실태점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단에서는 유선상담 외에도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 내 맞춤형 온라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재정알림이 사용자 의견 접수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1대1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계 관련 질의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러한 소통 채널을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부에서 배포할 예정인 2021 회계연도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결산 유의사항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관련 주요 법령 및 규칙 내용입니다. 유의사항 내용을 포함해서 총 6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금운용 심의회 구성에 관한 안내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 제32조의 3 개정에 따라 2022년 3월 25일 오늘부터 기금운용심의회는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 구성하여야 합니다.
종전까지는 총원 7명 이하로 구성되었으나 개정된 내용으로는 위원장 1명, 교원 2명 이상, 직원 2명 이상, 재학생 2명 이상, 외부 전문가 1명 이상으로 총원 8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 대비 달라진 사항으로는 위원장 및 회계 관련 전문가 외에 교원과 직원, 재학생이 각각 2명 이상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행일인 오늘 이후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려 할 때 구성 현황이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필수 구성 인원인 8명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교원, 직원 또는 재학생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은 법인 소속의 직원으로 구성 가능하며 교원과 재학생은 법인 산하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과 재학생으로 구성해 주십시오. 대학의 경우 재직 중인 교원, 직원과 재학생으로 구성해 주십시오. 이때 15명까지 꼭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필수 인원 8명 이상을 화면에 보이는 구성대로 충족하여 주시면 됩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대학 교육기관의 경우 기관의 장이, 학교 법인의 경우 이사장으로 하며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합니다.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 6 및 기재부의 기금 자산운용 지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주시고 관련 사항은 예산 유의사항 설명회 시에도 안내드린 바 있으므로 필요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대학 정보공시 자료 연계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올해부터 대교협 대학 정보공시센터에서 추진하는 대학 정보공시 항목 중 학교가 직접 입력하는 8-타 이사장 및 상근 이사의 업무 추진비 사용 현황 항목과 관련해서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총장, 이사장 및 상임이사 업무 추진비 내역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대교협에서 3월 17일에 배포한 대학 정보공시 지침 변경 내역에 따르면 해당 공시 항목의 자료 기준일은 2021 회계연도 결산이므로 재단으로 제출하는 결산 자료의 업무 추진비 세부 계정 과목별 금액과 대교협 대학 정보공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항목이 일치하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재정자료 허위 기재 관련 주의사항입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과정에서 감사 등에 의해 정량 공시자료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그 허위 공시지표 수나 고의성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원자료값 오류분의 5배 범위 내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아래 표를 확인하여 주시고 자료 작성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그 밖에 학교 법인과 대학의 귀책 사유로 기한 내 결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산 자료를 활용하는 대학 평가 시 해당 지표값은 0값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하오니 기한 내 제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대차대조표 부속 명세서내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을 참고하시어 법인에게, 교비에게 각각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이는 공문 제출 및 재단 시스템 제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오며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양식 내에 해당 사항 없음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일반 기부금 관련 사항입니다.
예산 유의사항 설명회 때도 안내드린 사항으로 2020년 9월 특례규칙 개정에 따라 법인회계로의 일반 기부금 세입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은 반드시 학교 회계 세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할 경우 타회계 전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추진비 항목 세분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1 회계연도부터 업무 추진비 개정 과목이 기관장 업무 추진비, 상임이사 업무 추진비, 기타 업무 추진비로 세분화되었습니다. 뒷장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비 개정 과목 세분화에 따라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입력 시에도 2020 회계연도는 구 업무 추진비로 입력하고 2021 회계연도는 구 업무 추진비가 아닌 세분화된 개정 과목에 각각 입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챕터입니다. 2021 회계연도 전문 원격 포함 사립대학의 결산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과 관련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산 재무제표로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운영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강조드리는 점은 결산 부속 서류로 합산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하며, 이때 법인의 일반회계와 설치 운영 중인 모든 대학을 하나의 회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뒷장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는 교비회계 수입의 타회계 전출 금지 사항과 수입 및 지출 인식의 적정성이 있으며 차례로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합산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해 합산 자금 계산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식 내에 이번 학교회계란에는 설치 학교별 내부 거래를 제거한 합산액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A학교, B학교, C학교로 설치 학교가 총 3개인 경우 이번 학교회계란에는 개정 과목별 A, B, C 학교의 합산값에서 학교 간 내부 거래를 제거한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적립금과 관련해 상황별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로 등록금 재원 건축 적립금의 적립 및 관리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등록금 회계로부터 적립 가능한 적립금은 건축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며, 그 한도는 당해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립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적립금은 유가증권 매입 등의 투자 및 용도 변경이나 토지 매입 재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계좌로 구분 관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사학기관이 적립금을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특히 특정 목적 적립금의 경우 추상적이고 용도가 불분명한 기금 조성은 불가합니다.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되, 목적을 변경할 경우 예산 변경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이때 각 심의 의결 기구별로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 회계에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한도로 적립한 건축 적립금은 용도 변경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적립금 투자관리 및 운영 부분입니다. 등록금 회계에서 건축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적립금은 일정 한도 내에 투자가 가능하며, 이때 해당 학교 및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할 시에는 결산 시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챕터 1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 교비 각각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 적립금의 금융투자 시에는 관련 규정이나 지침서, 심의회 등을 두어서 투자 운영의 안정을 기하시기 바라오며 그 밖의 적립금과 관련된 내용은 교육부에서 배포할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도식화하였습니다.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된 당위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의 건축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적립금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때 건축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분의 1 한도에서 증권 취득이 가능하며 10분의 1 한도에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수입 지출 관련 내용입니다. 대학교의 자체 회계관리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관리 운영하고 계실 텐데요.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평생교육원, 연구소 등의 모든 수입 지출은 반드시 교비에게 합산하여 작성해야 됩니다. 특별회계 수입 지출을 교비에게 합산 시 특별회계 전입금, 전출금 계정 사용은 불가하며 화면의 예시와 같이 해당 계정으로 계상하여 교육비 산정 시 누락되지 않게 유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성급 법인세 및 선급 지방소득세 환급과 관련된 회계 처리 부분입니다. 법인 및 학교는 고유 목적 사업인 교육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수익사업 소득이 고유 목적인 교육에 사용된다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수입 귀속 시점에 법인세를 선납하며 향후 법인세 신고 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법인은 물론 학교의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선급 법인세와 선급 지방소득세 모두 학교 법인을 통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법인이 환급 이후 상당한 기간을 지체하여 교비회계로 이체하게 되면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회계 전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급 즉시 각 회계 단위로 전액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부속 병원 관련 회계 처리입니다. 먼저 대학 병원에서 임상교원에게 의료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본봉, 진료수당, 선택진료 성과금 등의 급여는 부속병원 회계의 인건비 급여 항목입니다. 이에 따라 임상교수 인건비 부담액을 교비회계에서 세입 처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교비회계에서 예수금 처리하고 급여 지급 시 예수금의 감소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협력병원 등으로 학교 소속 교원을 파견함에 따른 대가 수치 시에는 교비회계에서 세입 처리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는 연구 용역 비용은 산단회계에서 세입 세출 처리하고 부속병원 회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시간강사 퇴직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립대학 강사 처우 개선에 따라 재직기간 1년 이상인 강사를 대상으로 직 2개 학기 모두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한 자에 한해서 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금은 교원 퇴직금으로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법정부담금 개정 과목의 세분화 부분입니다. 법정부담금의 경우 교원, 직원 법정부담금으로 구분되며 각각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부담금과 퇴직수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중 사학연금 법인부담금과 관련해 상세 설명드리겠습니다. 교비회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지출은
비등록금액에서 우선 지출하여야 하며 추가 부담 여력이 있는 경우 법인에서 추가적으로 전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도식화된 표와 함께 설명드리면 비등록금액에서 우선 편성 및 지출한 후 법인에서 전액 또는 승인액 이상을 비등록금액으로 전출합니다. 즉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법인은 승인 결과인 학교법인 부담액 이상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며 그 외에 학교부담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과 신청은 했지만 미승인된 법인의 경우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전액을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추후 제출하시는 2021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관련 사후관리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부 승인 없이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한 경우 즉 법인의 부당 지출이 확인된 경우에 법인에서 부당 지출 보전을 위한 교비회계 전출을 할 때 이를 잡손실로 처리하셔 해당 연도 사학연금 법인 부담액과 구별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의 추가 부담 여력 산정 관련 내용입니다. 해당 화면은 예산 유의사항 설명회 시에도 보여드렸고 한 번 더 안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2022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 사후관리 시 시점으로는 2023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법인 수익 사업 회계에서 추가 부담 여력, 즉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 당기 순이익을 사학연금 부담 부족액에 한해 추가적으로 법인 일반 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교비회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지출액이 100만큼 발생한 것을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케이스 1, 기존의 경우 법인 일반 회계의 여력을 10 정도로 보고 교비회계에서는 90만큼 부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인 수익 사업 회계의 추가 부담 여력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케이스 2번과 같이 법인 수익 사업 회계의 당기 순이익 20을 법인 일반 회계로 전출시켜 결론적으로 법인 회계에서 30, 교비회계 부담액은 70이 됩니다. 또한 사학연금 법정 부담금의 학교부담 신청 승인 법인에 대해 법인과 대표 학교명, 기준액, 신청액, 승인액 등 신청 승인 현황을 추후 재단 대학재정 알림위에 공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기부금 수입입니다. 기부금 수령 시에는 기부 약정서를 반드시 수령해 기부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기부처와 사용 용도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례와 같이 학교 구성원이 단체로 사용 및 이용하는 교내 영업장들의 업체로부터 받은 기부금의 경우 해당 업체가 법인 지정 기부금으로 기부를 하더라도 교비회계 일반 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인에게로 세입 처리할 경우 타에게 전출에 해당하는 점 유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자금 계산서상의 미사용 차기 이월 자금으로서 자금 계산서상의 미사용 전기 이월 자금 및 자금 수입 예상 항목에 합해서 자금 지출 예산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자금 계산서상의 미사용 차기 이월 자금은 회계연도 말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이 금액입니다. 교육부에서 2017년도에 배포한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 기준을 살펴보면 처리 기준에서 제시하는 등록금 회계 기타 이월금의 적정 기준은 4년제 사립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의 경우 등록금 회계 자금 계산서상 수입 총액의
1% 이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 이월금이 교육부가 제시한 범위 이내로 제한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이월금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며 불가피한 자금 이월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준수해 주십시오. 대학의 이월 자금은 그 성격에 따라 명시 이월금, 사고 이월금, 기타 이월금으로 구분합니다. 명시 이월은 세출 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될 때 사전 승인 후 차기 세출 예산에 반영하는 자금입니다. 사고 이월은 연도 내 지출 원인 행위를 하였으나 기재대방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이월은 명시 이월과 사고 이월을 제외한 기타 자금으로 기타 이월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각 이월금 구분별 해당 계정 과목 및 예시는 화면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 추진비 등 기타 비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업무 추진비를 집행하며 그 집행 내용은 육하 원칙에 맞게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용도로의 집행은 불가하며 내부 통제 차원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업무 추진의 내역을 기재한 근거 서류를 필수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해서 챕터 4에서 구체적인 현장 점검 지적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학기관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 방법을 준용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법률에 의거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므로 업무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그 밖에 오늘 설명드리지 않은 회계 처리 관련 사항들은 교육부에서 배포할 결산 유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챕터는 결산 현장 점검 지적 사례와 관련해 재단 회계조사부 임성식 회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전 약 5분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10시 35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챕터 4 결산 현장 점검 지적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회계조사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성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적 사례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넣었어요. 사례법규법 28조 1항과 같은 법 29조 6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네, 처음에 먼저 보시는 게 교비에게 속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 관련된 건입니다. 현장 점검을 나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 학교 측이나 법인 측이나 뭔가를 이제 굉장히 의도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는데요. 뭐 나쁜 의도로 했다기보다 이제 법인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 근데 위반의 중요도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점검 후 사후 조치로 교육부가 직접 사후 조치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소속 기관에서 이런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지금 이미 2월 28일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28일자로 회계 처리, 즉 적정한 금액을 법인에서 학교로 보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 등을 할 때 학교분들이 종종 질문을 하시는 게 이미 이게 지났는데 그러면 설명을 지금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왜곡 표시 사항이 있을 때 그에 대한 사후 조치를 이미 지났더라도 한 경우랑 잘못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손 놓고 있는 경우는 사후 처분이 완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알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적정한 사후 조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교비에게 속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입니다. 네, 교비에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본 재산을 가지고 학교법인에서 이제 운영상의 목적으로 건물이 있는데 그쪽에서 관련 주차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료를 받을 거잖아요. 요거는 법인에서 세입 처리를 하고 학교 쪽에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 경우는 당연히 사례법규법 제29조 6항 타액의 전출에 해당이 됩니다. 학교분들이나 법인분들이 종종 오해하시는 게 교비회계의 타액의 전출을 교비회계에 있는 돈을 다른 회계에 보낼 때만 전출인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교비회계에서 세입 처리를 해야 될 그런 거래를 다른 회계에서 세입 처리를 한 경우, 이것도 타액의 전출이고요. 다른 회계에서 세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을 교비회계에서 세출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것도 타액의 전출에 해당이 됩니다. 결론은 교비회계 부의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죠. 이런 부분들 잘 유의하셔가지고 타액의 전출 해당되는 사항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의 처분입니다. 관련 법은 사례법규법 제28조 1항 의무부담 관련된 사항인데요. 여기 해당 예시는 소송에서 법인이 졌는데 그러면 이제 채권자한테 돈을 줘야 될 거잖아요.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줘야 되니까 수익용 예금을 헐어버린 거죠. 그래서 관할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그냥 인출을 해버린 겁니다. 이 경우는 사례법규법 제28조 1항 의무부담에 당연히 걸리죠. 이런 부분들 필수적으로 불가피하게, 즉 법인 측에서 의도치 않은 지출이 갑자기 나오게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부 보고 절차 그리고 교육부의 승인 및 허가 절차 반드시 취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이월금 구분 오류입니다. 기본적인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 앞 시간에 다른 분들이 설명을 다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기타 이월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명시이월로 잘못 분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나 법인에서 이렇게 잘못하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정말로 몰라서 이렇게 하시는 학교는 잘 없고요. 결국 기타 이월금 규모, 이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정을 해서 그냥 하면 여러분들의 외부 감사인 같은 경우는 이 이월금 구분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픽스가 돼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감사받기 전에 그리고 결산 시에 이런 것들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 넣어놓은 거고요. 다음 부동산 권리 확보 절차 미이행입니다. 예, 땅을 샀어요. 예, 근데 등기는 하지 않은 그런 지역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등기 및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 꼭 누락하지 마시고 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관할청의 허가 없는 차입금의 차입입니다. 차입금의 차입은 우리 사학기관에 장래에 부의 유출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관할청의 허가를 반드시 득하도록 하고 있는 즉 28조 1항에 마찬가지로 걸리게 되는 항목인데요. 이게 차입처를 가리지 않아요. 즉 정식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만 뭐 허가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설립자 등으로부터 이제 돈을 이제 개인적으로 가수금 형식으로 이렇게 돈을 빌리게 될 경우에도 반드시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차입의 원천을 가리지 않는 점, 잘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의 교비회계 부당지출분. 우리가 결산 기말에 임박해서 교육부에서 통상 이 안내가 나가죠. 최종 확정 승인 통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점검 등을 나가게 돼서 사학연금 법인 부담금 부당 지출한 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안내가 너무 늦게 나와서 이걸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전출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육부에서 늦게 나왔기 때문에 늦게 보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대응이 조금 철저하지 않다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정말 궁금하고 금액에 대한 픽스를 지어서 회계연도 내에 보내려고 하면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뭐 유선이 됐든 이렇게 문의하셔가지고요. 일단 잠정한 그 금액을 확인을 받으셔서라도 꼭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금액의 유무를 떠나서요. 교직원 연금법에도 해당이 될 뿐더러 사립학교법 29조 1항에도 29조 6항에도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밑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이게 똑같이 A 학교 법인, B 학교 법인이 부당 지출로 같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게 사후 점검 시에 우리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 회계연도에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아무 처리 없이 조치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는 제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시키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실수, 누락 등으로요.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부당지출이 발생을 하게 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걸 안순간에 바로 전출을 보내셔야 합니다. 회계 처리는 과거 회계연도 거를 다음 연도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출금 계정을 쓰시면 안 된다는 점, 이 앞선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시는 게 올바른 수익비용 대응 관점에서
맞는 회계 처리입니다. 자본적 지출 및 수익적 지출 구분 오류. 이게 지금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중요해서 제가 이걸 넣어놓은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학기관은 거의 다 이게 해당이 되거든요. 공통된 지적. 이유는 결국 그거죠. 여러분들이 이건 자본적 지출이야, 아니면 이건 수익적 지출이야, 이거 구분을 못해서 이제 회계처리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결국은 교육비 환원율 등 주요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공통된 오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외부 감사인들은 가급적이면 그 사학기관의 재무제표를 보수적으로 보려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 굳이 지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요, 100이면 100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익을 많이 내고 싶어 합니다. 이익을 많이 내서 빌린 돈,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도 낮추고 경영 성과도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배당도 많이 주고, 그런 이익을 높이려는 유인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분식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근데 우리는 여기 손익에 그렇게 민감하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비 환원율 등 이런 지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다 점검 즉시 다 지적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사학기관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면 자본적 지출, 법인적 지출, 법인세법상 구분 기준에 따라서 적절히 안분해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요거는 실태점검 관련된 사항이었는데요. 업무 추진비를 같은 경우 집행을 하게 되면 우리 재단 내지는 교육부에서 쭉 계속 안내해 드린 대로 근거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반드시 기재하시고요. 올해부터는 업추비도 이제 3개로 구분되잖아요. 법인은 3개, 학교는 2개죠. 이렇게 계정이 구분돼서 나오니까 그 이유는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이제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작성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확정 채무의 미지급금 미계상입니다. 우리가 변형된 발생주의, 즉 이제 부분적으로 현금주의도 이제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떤 계약이나 용역, 아니면 재화의 공급 등이 있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서 세금 계산서 등 이런 것들을 실제로 받게 되면 그 시점에 확정 채무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미지급금을 계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조금 애매해서 종종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2월 25일자로 퇴사가 확정이 됐어요. 어떤 직원분이. 그리고 퇴사가 확정된 후로 퇴직금은 이주인의 지급이죠. 그래서 3월에 나갔단 말이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수익사업회계나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를 적용하기,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충을 다 잡고 있는데요. 교비나 법인 일반 업무 회계는 변형된 발생주의라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의무적으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퇴충 같은 거를 설정하지 않고 있는 법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퇴충 대상이 아니죠. 결국은 퇴직이 확정이 되었고 이듬해 초에 바로 퇴직금까지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정 채무인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수 규정이 없는 수당의 지급입니다. 보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굉장히 민감한 게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당 우리 지급 규정에 따라서 있는 수당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등 아니면 누구누구의 정결로 지급할 수 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정의 수당이
지급된 게 가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당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 명칭을 꼭 명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법인 업무 겸직 직원의 인건비를 전에 교비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학교 같은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등록금 수입 등의 재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법인이 재정이 열악한 경우에 교직원을 법인 업무를 겸직토록 하는 그런 사학기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 해당 직원에 대한 급여 전액을 교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의 기여도 내지는 공헌도 등 정 안되면 뭐 시간 기준으로 안 분이겠죠. 타임시트로 이에 따라서 해당 비율에 따라 법인 및 학교가 이 급여를 적절히 분담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법인 업무 겸직 직원의 인건비는 이 전 시간에 설명드린 임상교원 인건비하고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의 오류예요. 우리는 통상 잘못된 경우가 회계처리 예시를 볼게요. 급여가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법인에 기속되는 게 700, 그리고 학교 부담분이 300이라고 봤을 때요. 법인에서는 이 부분을 설령 안분해서 부담한다 치더라도 회계 처리를 할 때 학교에 대한 경상비 전출금 등 전출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은 처리예요. 그럼 교비에서는 이게 또 전입금이 돼버리잖아요. 실제로 용역을 제공을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지급한 거는 인건비인데 이거를 전출금 처리함으로 인해서 전출금 비율이 과대 계상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회계 처리를 꼭 지양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못된 회계 처리를 많은 학교 법인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법인 업무 겸직 직원을 딱 찍어서 안내를 드리진 않았고 임상교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안내가 나간 적이 있어요. 임상교원 같은 경우는 이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출로 처리하게 되면 이 전출금 비율이 아주 높게 계산되는 것처럼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내도 있었고요. 이 이후에 이게 지적이 되게 되면 이 전출금 비율이 오히려 제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될 수 있으므로 꼭 이 부분 올바른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경우는 법인의 재원이 너무 없어서 아예 돈을 안 보내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안 보내도 되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방금 잘못된 회계 처리보다 조금 더 고약해요. 그게 타회계 전출이거든요. 이거는 회계 처리 오류인데 아예 보내지 않는 건 타회계 전출에 걸려요.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회계 처리 반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회계 처리는 뭘까요? 같은 예시입니다. 급여가 1,000, 법인의 기속분이 700, 그리고 학교에 기속되는 부분이 300이라고 봤을 때요. 법인에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차변의 인건비, 대변의 예금, 다만 이 인건비를 그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학교로 보내죠. 당연하잖아요. 그 인사 시스템상 이분이 적을 학교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학교로 보내게 되고 교비회계 입장에서는 법인으로부터 700원을 받을 때 예금 법인 대변에 전입금이 아니에요. 예수금 700 이렇게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급여일에 이 해당 직원분한테 돈을 줄 거잖아요. 그때 예수금 700을 떨어내고요. 반제 처리하시고 인건비 300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면 이 1,000원의 금액이 나오고 요거를 직원분에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 재정통계분석부 조명장관 신다스입니다. 앞서서 저희 결산 유의사항과 실태점검 사례 등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 결산 제출과 시스템 입력 그리고 FAQ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저희 결산 제출은 이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22년 5월 31일까지이며 시스템 입력은 5월 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저희 제출 방법은 전자공문 및 시스템 제출로 받고 있으며 우편을 통한 결산서 제출은 받고 있지 않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시에는 반드시 학교 법인의 이사장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며 첨부 파일의 용량 초과 시에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카스포 01 메일로 별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수신처는 저희 대학재정회계본부 재정통계분석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제출 시에는 각 회계별로 구분하여 폴더 생성 및 작성 제출하여 하며 본분교 및 다수의 수익사업과 부속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내부 거래가 제거된 합산 재무제표 결산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기업 회계의 모든 수입 지출은 교비 회계에 포함하여 결산 작성하여 함과 동시에 별도 결산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 재단 시스템 입력 시에는 다수의 수익 사업 회계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입력 및 제출하시고 학교 기업 회계는 교비에 반드시 포함하여 입력하시고 별도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분교의 경우에는 본교, 분교 합산까지 입력 및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저희 전자공문 제출 시 유의하실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본분교 대학은 통합된 합산 재무제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개 이상의 법인 수익사업 및 부속병원, 학교 기업의 경우 각 회계별로 통합된 합산 재무제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한 학교법인에서 2개 이상의 산하학교의 결산을 제출할 경우에 학교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하셔야 되며 마지막으로 해당 사항이 없는 폴더의 경우에는 폴더명을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강조드리는 사항으로는 저희가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를 법인에게, 교비에게 각각 제출하셔야 되며 투자 내역이 없더라도 양식 내에 해당 사항 없음을 기재하여서 제출 및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결산서는 결산 제출 기한에 맞춰서 학교 홈페이지 내에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결산 제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오류 및 누락사항은 화면과 같은데요. 크게 회의록, 결산서, 감사보고서로 구분이 되며 사례별로는 이사회 회의록의 사립학교법 미준수, 그리고 등심이 대평의 내규 미준수,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자금 총칙 누락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못하니까 조금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지급 명세서 작성간 임금 체불 관련 및 이런 사항들이 누락된다는 점, 그리고 내부 감사 보고서의 서식 미준수 및 서명 날인 누락, 마지막으로 이 외부 회계 감사 보고서 감사 서명 날인 및 회계별 재무제표 누락 등의 주요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이 미첨부되었거나 날익이 누락된 경우에는 자문,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결산 미제출로 분류가 됩니다. 아울러 회계 조서를 제출하시더라도 결국에는 회의록을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사회 회의록 제출관 유의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회의록 작성간의 유의사항인데요. 간인 간서명은 잘 해주시는데 감사서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 또한 임원이니 반드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평 및 등심의 회의록입니다. 대평 및 등심위의 개최 방법과 회의록 작성 방법은 반드시 대학 내규를 준용해야 됩니다. 만약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회의록 작성의 원칙은 대면 회의 및 참석자 전원의 서명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 작년 등심위 대평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의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개최하였으나 참석 인원 전원의 의결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례 2의 경우 화상회의를 통해 개최하였으나 참석 인원 전원의 의결 확인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사례 3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사례로서 대면 회의 및 참석 인원 전원의 서명을 첨부한 사례입니다. 잘못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사례로는 온라인 화상회의 참석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줌을 통한 온라인 화상회의와 그리고 대면 회의를 조금 병행하여서 진행한 경우인데요. 직접 참석하신 분들의 서명은 온전히 잘 되어 있으나 1번의 선생님이 온라인 참석이라는 식으로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사례로는 참석자 서명 페이지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줌 화상회의 화면을 캡처하시고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셨다라는 걸로 대체하시는 경우인데요. 또한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한 심의 의결 화면 캡처를 하는 것도 동등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은 모두 참석 인원이 완성된 회의록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했다는 사실을 제3자가 파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의 의결서 등을 통해서 서명 날인을 보완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심의 의결서 등을 통해서 보완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의 의결서 확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사립학교법에 있는 이사회의록 작성에 관한 법률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담겨야 될 내용은 일단 회의가 개의된 날짜, 또한 안건, 의사, 출석한 임직원의 성명, 표결 결과,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기타 중요하거나 중요한 내용, 이런 식으로 포함하셔서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리며 또한 이렇게 참석 인원별로 작성 및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사항인데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잘못된 사례일 경우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이 회의록을 확인하셨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1번 선생님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심의 의결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보완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렇게 사례 3번에 대면 회의로 했고 참석 인원 전원의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참여 의결서를 보완 추가적으로 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서면이나 화상회의 등을 통해서 참석 인원 전원의 서명을 회의록 한 장에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서면 및 화상회의를 통해서 개최를 했다라면은 위원분들이 모이시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심의 의결서 확인서를 그분들만 따로 작성하셔가지고 첨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미지급금 명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 명세서는 확정된 부채인 체불 임금에 대해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시를 보시죠. 체불 임금은 첫 번째로 세부 내역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A를 보시면 세부 내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번,
2월 급여를 3월에 지급하는 경우로 기간 귀속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 미지급금입니다. 2번 자금 부족의 사유로 지급하지 못한 체불임금입니다. 3번 소송 패소에 따라 확정된 미지급급여입니다. 이렇게 체불임금이 있으실 경우 해당 세부 내역에 따라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기인지 단기 이전인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게 바로 B 부분입니다. 단기 급여는 급여로 회계 처리하시고 단기 이전 급여의 경우에는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셔야 됩니다. 해당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미지급금 명세서를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감사 보고서입니다. 내부감사 보고서의 경우에는 사학기간 내부감사 업무 처리 유의사항 지침에 서식을 준수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감사 및 피감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외부감사 보고서입니다. 외부감사 보고서의 경우 감사 의견 및 감사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 확인서만 보내시고 재무제표를 보내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회계별 재무제표가 포함된 합본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물론 재무제표는 주석까지 일컫는 말이므로 주석까지 포함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저희 시스템에 입력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아까 조금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니까 시스템에 국한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고 회계별 자료를 입력 후에 오류 체크 및 제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입력의 공통사항으로는 엑셀 파일 업로드 및 화면 내 직접 입력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때 엑셀 업로드 시에는 업로드된 내용이 시스템에 잘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스템은 반드시 원 단위로 입력하여 주시고 작성 완료 후에는 화면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야 저장됨을 유의해 주십시오. 법인 일반 회계 입력 상황을 예시로 하여서 화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금 계산서 입력 화면입니다. 자금 계산서의 최종 예산란은 본 예산 입력 시 최종 추경 자료가 자동으로 세팅되는 값으로 법정 부담 전출금의 경우 법인 전출금 메뉴에서 먼저 값 입력 후 자금 계산서 메뉴에서 조회 시 연동되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운영 계산서 입력 화면입니다. 운영 차액 대책 계정 과목은 플러스 값으로 입력하시면은 운영비용 총계 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단기 운영 차액은 운영 계산서와 단기 운영 차액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계산서 값이라는 파란색 버튼 보이시나요? 제가 빨간색 별표를 해놨는데요. 그 자금 계산서 입력 및 저장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자금 계산서의 금액이 따라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능을 활용하셔서 입력하시면 편리하실 겁니다. 해당 기능은 관별로 개별적으로 실시하여야 되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차대조표입니다. 부속명세서와 관련된 계정 과목은 반드시 해당 부속명세서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부속명세서와 대차대조표의 입력값은 동일해야겠죠. 덧붙여서 저희 대차대조표와 운영계산서의 단기운영 차액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내부거래입니다. 내부거래는 타 회계 주체와의 거래를 입력하는 메뉴인데요. 쉽게 말해서 타 회계 주체와 오고 간 금액을 입력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자금 계산서, 운영 계산서,
대차 대조표 모두 내부거래 메뉴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차입금 내역입니다. 우선 계정 과목을 선택해 주세요. 여기서 선택한 계정 과목이 재무제표와 연동됩니다. 저희 BS 기초와 기말은 대차 대조표와 연동되고, 자금 계산서 차입 상환은 자금 계산서와 연동됩니다. 아울러 조금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유동성 대체 입력 방법은요, FAQ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째로 법인 전출금 메뉴입니다. 해당 메뉴는 법인에서 입력하는 값인데요. 법인에서 학교에 전출금을 입력해야 교비에게 재무제표에도 해당 값들이 연동됩니다. 그러니 교비회계 담당자분들께서는 법인에서 해당 메뉴를 먼저 입력하시기를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7번째, 적립금의 적립사용명세서입니다. 적립금이 존재할 경우 무조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단기 변동사항이 없더라도 기말 잔액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 해당 명세서와 재무제표 간의 값들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대차 대조표의 기초기말 합계와 해당 명세서의 값은 동일해야 됩니다. 대차 대조표상 적립금 금액과 명세서상 적립금의 합계가 동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적립금 적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사용을 위해 인출한 금액, 이 두 가지는 자금 계산서와 명세서가 일치돼야 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자금 계산서의 기금 인출 수입과 명세서상 기금 감소액은 동일해야 됩니다. 또한 자금 계산서의 기금 적립 지출 금액과 기금 증가액은 동일해야 됩니다. 8번째로 적립금의 유가증권 투자명세서입니다. 적립금을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내역을 입력하는 시스템 메뉴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더라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금만으로 가지고 계시더라도 저희 시스템 내에는 예금 칸이 있어서 이 칸에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금 및 유가증권으로 가지고 있는 적립금의 총합과 대차 대조표와 다른 명세서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입는 예금 칸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째, 적립기금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입니다. 특수관계법인의 적립기금을 유가증권으로 투자하고 있는 경우에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시고요. 입력하실 땐 적립금 종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로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이 3월 25일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거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구성 인원에는 위원장 포함이라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11번째로 미사용 차기 2월 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입니다. 2월 구분별로 입력해 주시고 이사회 심의 완료된 명세서와 시스템 입력 내역이 동일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비에게 미사용 차기 2월 자금 값과 시스템 입력 메뉴의 미사용 차기 2월 자금은 동일해야 됩니다. 다만 입력간에 세부 내역을 입력하는 칸이 모자라실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내역입니다. 내외부 감사 내역을 입력하고 회계별로 행추가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첨부 파일은 감사 의견이 기재된 페이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13번째, 홈페이지 공개 현황인데요. 학교별로 공개일 홈페이지 공개 위치 등을 모두 입력하셔야 됩니다. 공개일이나 홈페이지 공개 위치를 입력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입력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오류 코드에서 걸리니까 잊지 말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단계입니다. 해당되는 회계별로 체크해 주시고 기타 명세서들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유가증권 투자명세서의 경우 법인, 교비 각각 업로드 하셔야 되며 해당 사항이 없어도 해당 사항이 없다는 PDF 파일을 업로드해 주셔야 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해당 메뉴는 학교별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법인 산하 학교가 여러 개일 경우에 산하 모든 학교가 각각 작성 완료되어 있어야 오류 체크에서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류 체크를 누르시면 제출이 가능하신데요. 그 오류 체크에 오류 코드에 뜨는 오류들을 해소하시면은 제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출하신 후에는 제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추후 진행 상황 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입력 사항을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입 및 지출의 총계는 동일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계 주체 간 오고 간 금액들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부속 명세서와 시스템 입력 값은 동일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홈페이지 공개 현황 등 기타 입력 사항들도 빠짐없이 입력해 주셔야 오류가 뜨지 않습니다. FAQ입니다. 최종 추경 이후 목간 전용 예비비 사용 금액을 저희 시스템에 반영하여서 입력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행 대학 재정정보 시스템 상으로는 목간 전용 및 예비비 사용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최종 추경 값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저희 시스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내역 메뉴를 입력 중에 있는데 대분류는 어떤 기준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조금의 재원에 따라 구분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구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는 금액인데 성격, 재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국가장학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푸른 등대 장학금은 기부금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대차대조표나 자금 계산서, 운영 계산서에서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요 메뉴에는 푸른 등대 장학금의 경우에는 입력이 되지 않겠죠. 참고하셔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해년도 보조금이 남았습니다. 시스템에 어떻게 입력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출한 내역은 현금주의 결산에 따라 입력해 주시고 차기월 자금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기월 자금을 반환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수금, 그러니까 차기월 자금을 영어로 처리해 주시고요. 차기월 자금이 반환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차기월 자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거래 메뉴인데요. 자금 계산서 이외에 운영 계산서 및 대차 대조표도 내부 거래를 입력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시스템 상으로는 자금 계산서, 운영 계산서, 대차 대조표 모두 내부 거래 메뉴에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차입금 내역 메뉴인데요. 차입금 내역을 입력 중인데 어떤 항목들이 재무제표와 연동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선택한 계정 과목이 자금 계산서 및 대차 대조표로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보시면요. 제 계정 과목에 지금 장기 차입금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자금 계산서나 대차 대조표로 장기 차입금 계정 과목이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계산서 부분에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요. 차입 상환은 당해에 차입하거나 상환했던 금액들이 자금 계산서로 자동으로 연계가 되고요. 빨간색 박스의 경우에는 BS 기초에 있었던 금액,
그리고 차입 상환하여서 그게 반영된 PS 기말이 저희 대차 대조표에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다음으로 유동성 대체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그래서 사례의 경우에는 뭐 기초 기준 10원의 유동성 대체가 있었고 요 대체가 된 금액이 상환이 완료가 됐고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이렇게 차입이 된 요 100원 중에서 10원이 또한 이번 연도에 유동성 대체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록색 A 보시면은 그 A 박스 보시면은 저희 사학진흥재단에서 차입이 된 금액, 차입일과 만기일, 차입원금, 이자율을 그대로 동일하게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초에 유동성 대체가 돼 가지고 상환이 된 금액 10원, 요게 B인데요. 요거는 동일해야겠죠. 그리고 올해에 또다시 유동성 대체가 되는 금액이 10원일 때 그게 바로 C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타 증감에 넣어 주시고요. 유동성 대체가 10원만큼 일어났으니까 기타 증감도 장기 차입금에서는 10원이 까진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은 유동성 대체를 입력하는 방법이니까요.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을 통해서 결산 제출을 하려는데 운영중이지 않은 캠퍼스가 오류 메시지에 뜹니다.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 아래 안내된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제출 가능하시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설명에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는 나중에 결산 집계 받을 때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